이모가 어떤 남자들에게 두 명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철제 앵글 구조물을 만들라. A씨가 철제 앵글 위로 올라가서 엎드려요. 숯이 담긴 대야가 이렇게 쓱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가 법의학자로서 이제 부검 감정서도 갖고 있고, 제가 부검한 건 아닙니다. 부검 감정서도 갖고 있고 그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1심에서는 뭐 그냥 그렇게 별로 신경을 크게 안 쓰고 봤던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제 예상과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와서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재판 판사님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왈가왈부 뭐 평을 내릴 입장은 전혀 아닌지라 사실 오늘 그 방송을 만들어야 되나 망설였는데요. 제가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한 번쯤 저희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과 의견을 좀 나눠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사건은 2024년 9월 20일 오전 10시 정도에 서울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35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게 좀 이상해서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사인이 화상사. 화재사는 들어봤는데 화상사가 뭔가요? 화상 많이 입어서 죽은 거. 화재사는 대개 우리가 화재사라고 할 때 일산화탄소 중독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의식을 잃고, 물론 질식이라 고통스럽지만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화상사는 화상에 의해서 굉장한 고통. 여러분 아프잖아요. 화상만 있는 게 아니라 화상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면서 저혈량성 쇼크, 근육이 녹아요. 근육이 녹으면서 급성 심부전이라는 게 생기면서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국가수 부검 감정서에는 이 화상사 이외에 한마디가 더 붙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한마디냐? 목을 눌림, 질식이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원인은 화상을 많이 입었나 봐요. 근데 목을 눌려서 압박해서 질식이 생겼는데 그것도 사망에 기여했을 확률이 높다.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이제 어떤 35세 여성이 사망했잖아요. 35세면 너무 젊잖아요. 그렇죠? 너무 젊은 사람이 왜 화상 입어서 죽었나? 화재에서 현장이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얘기냐? 이 피해자 A씨라고 할게요. A씨는 35세 여성인데 이모가 1986년도에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A씨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한 거야. 그러니까 무속인이 만든 신앙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안에 성장했는데,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이 이모가 하는 부평에 유명한 갈비집이 있대요. 갈비집에서 주방, 서빙, 매출 관리를 전담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급 많이 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모래도 월급은 좀 짭짤하게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별도의 임금은 없었고요. 발생한 매출 전액을 그 이모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그럼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딸, 귀한 딸, 응? 저기 일 시켰으면 월급을 줘야지 그랬는데, 이 부모님이 이 이모인 이 무속인의 말을 듣고 울릉도로 이주를 해갖고 아예 연락이 이제 안 되는. 그러니까 너는 그 울릉도로 가라. 그래놓고 그 사람 딸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썼는데 월급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분이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9월 18일 날 사망하기 이틀 전에 새벽에 나 그만두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냐? 그 이모가, 무당인 이모가, 너 A씨 너 악기 들렸다. 너 왜 이러냐? 그러면서 퇴마의식을 해야겠다. 이랬는데 A씨가 수락했어요. 퇴마의식을. 퇴마의식 그러면 여러분 광동원 검은 사제들 뭐 나오는 거 보면 막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여기 퇴마의식이 뭐였냐? 이모가 어떤 남자들에게 두 명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철제 앵글 구조물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하는데요. 이 철제 앵글 구조물이 뭐냐? 여러분 그 숯불 그릴 알죠? 그릴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 숯불 대야도 준비해라. 그러니까 숯을 담을 대야를 준비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철사도 좀 가져와라. 왜? 이 사람을 그릴 위에, 그릴이라고는 좀 끔찍하긴 한데, 철제 구조 앵글, 그 앵글에 그 A씨를 이렇게 엎어놓은 다음에 철사로 묶을 거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테마의식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철물점에 사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26분 이 여성이 이제 올라갑니다. CCTV를 보면 이 A씨가 철제 앵글 위로 올라가서 엎드려요. 그리고 이제 몸통, 막 손발을 철사로 결박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숯이 담긴 대야가 이렇게 쓱 밑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바베큐 구이, 뭐 사람을 우리 상상할 수 없죠. 바베큐 구이, 바베큐라고 하니까 너무 끔찍한데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 이게 90cm 밖에 안 되는 거야. 숯과 여성분의 사이가, 구조물 사이가 90cm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숯이 식으면 계속 불을 지핀 거예요. 그동안 A씨는 어땠을까요? 야, 이게 진짜 뜨겁잖아요. 비명을 지르니까 어떡하냐? 숯을 입안에 집어넣은 거야. 검은 숯을. 그러니까 뜨거운 숯은 아니고 검은 타기 전 숯을 입안에 집어넣고 천으로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잃으면 계속 뺨을 때리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뜨거워. 밑에 숯이 지글지글. 숯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한우 돼지갈비, 삼겹살집 가면 맛있는 집 가면 숯에 주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계속 때리면서 그러다가 거의 1시간 이상을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오후 5시경에는 대야의 위치를 가슴까지 더 이렇게 막 넣는 거, 좀 더 올려서 열기를 좀 더 쬐게 한 거야. 그러면서 옷을 가위로 잘라갖고 피부에 이 열기가 직접 닿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 넘게 그걸 한 거야. 그러다가 6시 22분 이제 이미 얼굴이 보라색에 의식이 없는 거야. 청색증이 나타나고 이제 이미 말도 할 수 없죠. 왜냐면 재갈을 물렸으니까 혼절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뭘 해야 돼요? 119에 신고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철제 구조물을 해체하고 방으로 숨긴 거야. 그 다음 뭐 했냐? 그 다음에 막 정리한 거야. 거기 장소를. 그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한 8시 반쯤에 119에 신고했습니다. 숯불 바로에서 쓰러졌다. 그래서 다친 것 같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고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다다음 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1심 재판부가 당연히 유토남에게 위중한 판결을 내렸겠죠. 누구? 무당. 돈도 안 준 것도 괘씸한데 자기의 조카를 그렇게 해서 어떡하냐. 그래서 아마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기사를 쓱 보고 당연히 인과응보 그리고 그 철제 앵글을 제작하고 옆에 있던 분들도 이제 그런 응분의 처벌을 받았겠구나. 그냥 그러고 넘겼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안 돼서 7년형인가를 받은 걸로, 그리고 나머지 도와준 사람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걸로 제가 읽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기사를 딱 봤으면 제가 왜 놀랐냐면 아니 이걸 어떻게 인정을 안 하지? 라는 거였어요. 물론 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절대로 그 판사님에게 뭔가 뭐 불만이 있거나 이랬다는 건 아닌데요. 약간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여러분들 그 A씨가 CCTV를 보면 앵글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엎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항소심 재판부가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피해자를 치료 목적으로 주술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점, 이게 아마 주요하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주술을 했다. 그러니까 막 주술만 한 게 아니라 숯불로 그을렸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아마 A씨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아마 치료라는 거를 항소심 재판부가 쓴 거를 아마 거기에 근거가 좀 있지 않을까? 자발성이. 근데 저는 이 자발성이란 개념을 과연 적절한지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가 엎드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A씨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모랑 친한 공동체에서 자라났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단순한 친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경제적 결정권까지 쥐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가 연락이 안 되죠. 또 일상과 그 어떤 모든 거처가 다 이모, 그 무속인인 이모의 관리하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새벽에 이분이 나 이제 그만둘게요 이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강하게 어떤 압박을 하니까 그 뭐라고 압박했냐? 악기 퇴치 의식을 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말을 듣고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자발성인 거냐? 뭐 일상 평생을 지배하던 사람이에요. 떠나고 싶어요. 근데 굉장한 압박을 하면서 근데 너 그러면 퇴마 의식만 하면 악기 퇴치 의식만 하면 그러면 너 내보내줄게 이러면 이 사람이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자유로운 동의라고 부를 수 있는지가 좀 많이 생각이 되고 사실은 강압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꼭 팔을 비트는 거, 물리적 외령만 강압이 아니고요. 수십 년에 걸친 이분에게 종교적 권위, 경제적 종속,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이 강압의 일종이 아닌가 싶고요. 또 탈출을 시도한 순간 즉각적으로 통제를 했던 구조가 꽤 오랫동안 있었대요. 그러면 이거를 너 퇴마의식만 해주면 풀려나게 해줄게. 이거 동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나의 유일한 탈출구니까 그 앵글에 엎드릴 때 자기가 그렇게 될지 몰랐죠. 절대 몰랐죠. 절대 그걸 원했던 건 아니고 아마 그런 통제하에서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법의학은 사실 신체 손상을 읽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신체 바깥 구조 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랑 함께 본다 그러면 A씨 몸에 새겨진 손상이 이게 엄청난 맥락이 있는 게 아닌가. 단순히 화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맥락이 있다라는 거. 스스로 올라간 게 분명한 건 사실이지만 그 올라갈 때 그 사람의 어떤 내적 구조, 심리적 상태가 어땠는지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물론 여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결과만 보고 우리가 이걸 자율적 동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력히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부검감정서를 다시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이 판결이 난 다음에 전혀 예상치 못했으니까 부검감정서를 다시 살펴봤더니 일단은 화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가슴, 배, 양쪽 넓적다리 앞쪽, 그냥 엎드려 있었으니까 앞쪽, 양쪽 팔에 걸쳐서 전체 체표 면적의 25%. 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25에 30%. 그러니까 갔던 병원에서는 30%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25에 30% 정도가 화상이고 이게 2도랑 3도예요. 특히 3도 이상이 3도가 18%, 25% 중에 18%인데 3도가 뭐냐? 이게 피부 전층이 소실된 거예요. 피부 그리고 그 아래 그 피부 밑 조직 그리고 근육까지가 익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열기가 닿아도 아프죠. 이게 여기에 신경 때문에 아픈 건데 그리고 물집 잡히죠. 막 쓰라리죠. 여러분 태양열에 오랫동안 등을 노출하면 어때요? 괜히 내가 했다 막 선크림 바를 거 이러잖아요. 근데 3도는 안 아파요. 왜냐면 신경이 다 날아간 거예요. 지글지글 타면서 신경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왜 뭐가 문제냐? 그러면 문제가 우리 피부가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물론 피부결 예쁜 분들은 존재 이유가 뷰티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일단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70%는 수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피부가 없으면 우리 다 날아가요. 대류가 돼갖고 또 증발이 되면서 그래서 피부가 막아준 거랑 또 세균을 막아주는 거, 미생물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타버렸다, 25%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증발됩니다.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저혈량성 쇼크. 그리고 근육이 다 망가지잖아요. 익어버리니까. 열사병 때 나왔을 거예요. 횡문근 융해증. 이거 횡문근 융해증. 콩팥에 횡문근 융해증이 되면 미오글로빈이라는 게 찌꺼기가 여기에 필터에 잔뜩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생겼고요. 또 간도 녹아버렸고요. 뜨거워서 녹은 건 아니고요. 저혈량성 쇼크, 마치 칼에 찔려서 엄청나게 피가 많이 흘린 것처럼 계속 증발이 되니까 그러면서 고통 속에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게 화상사예요. 전 표면적의 25%가 그중에 18%, 25% 중 거의 대부분이 3도 화상, 탄화가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돼지고기 구워 먹을 때 타버리면 어때요? 에이 하고 잘라버리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고 제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게 목에 광범위한 넓게 분포한 피부 아래 출혈과 근육 출혈 관찰되는 거예요. 여기 아래 턱 밑 삼각이라는 부분에 멍도 있고요. 이거는 CCTV를 보면 목 부위가 철사로 못 움직이게 한 거야. 막 너무 고통스러우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퇴마의식이란 걸로 팔다리를 묶어놓고 목도 묶어놔서 이 막 너무나 심하니까 거의 경련, 기절 깼다가 또 뺨 때리고 그래서 두 번째 기어 사망 요인으로 부검이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이 이분한테서 2.7%가 나왔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분이 담배를 피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담배를 안 피는 분이면 안 나와요.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이. 이 말은 뭐냐? 끊임없이 연기를 자기의 몸이 타는 걸 들이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검감사를 다시 해보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제가 이제 그 1심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주범 그 이모 무속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2025년 9월 달에 재판부는 당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2026년 4월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그 다음에 이제 공범들에게는 집행유예를 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신문 기사에서 읽어서 제가 판결문을 본 건 아니지만 기사가 틀리진 않겠죠. 미필적 고의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치료 목적으로 주술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서 7년으로. 그러니까 이제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항소심에서 판사님들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핵심 논리는 아마도 가해자들이 A씨를 죽기를 원할 만한 건 없었다. 그렇잖아요. 종업원이고 자기가 오랫동안 그 이모 무속인이 부려먹었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의식을 잃으니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물을 들이부었고 또 결국은 안 되니까 한 2시간 넘게 그 짓을 하다가 119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죽을 걸 알면서도 용인했다면 왜 심폐소생술을 했겠냐. 그래서 그 논리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뭐 죽기를 원했으면 심폐소생술을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랬으니 아마 고의가 아니었을 거다. 근데 이제 형법에서는 제가 이제 형법학자는 절대 아니니까 제 말은 그냥 일반 법의학자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으로 얘기 들어주십시오. 제가 절대 재판부를 폄훼하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법에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이 있는 과실의 경계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인식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용인했으면 미필적 고의, 죽을 수도 있다고 인식했지만 설마 죽겠어 라고 생각했으면 인식 있는 과실. 그래서 항소심은 아마도 죽을 수도 있겠지만 설마 죽겠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제가 판결문을 구하면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이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우선 CPR을 했다고 해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좀 문제인데요. 사건 당일에 가해자들이 증거를 인멸했어요. 아까도 기억나시죠? 여성이 A씨가 6시 20분에 의식을 잃고 완전 얼굴이 이제 청색증, 보라색이 됐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얼굴이 보라색이 됐다는 건 누구나 다, 이 사람 큰일 났다. 그리고 계속 경련 깼다, 막 깨우고, 막 소리 좀 못 지르는데, 그때 갑자기 보라색이 됐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물론 CPR 하면서 누군가는 119를 불러야겠죠? 근데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철제 구조물을 해체해서 방 안으로 숨겼고요. 또 그 일이 벌어졌던 거기를 정리했고요. 또 119 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는 숯불을 운반하다 넘어져서 이렇게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허위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CPR과 119가 A씨를 살리려는 의도가 있었겠지만 동시에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뇌피셜입니다, 저의. 사실은 아동학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렇게 다쳤는데 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가 큰 저희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인구의 90%는 1시간 내에 권역 응급센터에 올 수 있는 데 살거든요. 심하게 다치면 무조건 병원에 가면 1시간 이내에 도착해요. 90% 정도는. 나머지 10% 소외 지역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90%는 그렇거든요. 근데 안 데리고 와, 애를. 이렇게 다쳤는데.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이거 아동학대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하나의 씨앗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119, 우리나라 119, 여기 그리고 부평이에요. 시내, 완전 시내. 번화가예요. 전화만 하면 5분 내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2시간 동안 방 치우고, 해체하고, 그거, 구조물.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 게 맞냐? 이게 제 생각이고, 결정적으로 부검감정서에서 보여준 그 손상의 정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표 면적의 25%, 룰 오브 나인이라고 저희가 계산하는 게 있는데 25%면 죽을 수 있는 넓은 부위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꾸만 그 숯불을 담은 대야를 가까이 대고 장소를 옮겼어요. 넓게. 범위가 중요하거든요, 화상은. 그리고 2시간 넘게. 그렇죠? 3시간 가까이. 결론적으로는 3도 화상까지, 여러분 3도 화상은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근막까지 타갖고 여기 피부가 완전 날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8%예요. 아마 이거 처음에 하는 의료진들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야.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셨을 텐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될 건지는 일반인이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넓은 부위가 이렇게 화상이 심하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 혹시 못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그건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발목과 몸통과 목을 결박했어요. 거기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숯이 식으면 계속 숯을 넣습니다. 그리고 열기가 유지되니까 어때요? 비명을 지르니까 외부에 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재갈을 물리고요. 뺨을 계속 때리면서 계속 깨어있게 했어요. 이게 사실 고문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또 옷도 잘라냈고요. 숯불 대야도 계속 옮기고 넓게 할 수 있도록. 또 가까이 되기도 했고요. 이 행위들은 각각이 모든 행위가 연속적으로 3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열손상이 깊고 넓고 아주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검감정서를 다시 보고 사건 개요를 보고 물론 고의적 판단인지 아닌지는 무조건 판사의 몫이고 재판관의 몫인 건데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전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란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한 것이고 인식 있는 과실이란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지만 설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 설마 이 정도는 죽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였는지 제가 판결문을 구해서 그러니까 판사님이 썼을 거 아니에요. 과연 설마 이 정도면 죽겠어? 라고 그 가해자들이 생각한 지점이 도대체 어디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의 스펙트럼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그 스펙트럼의 지점에서 미필적 고의의 하한은 아니고 중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확정적 고의는 뭐야? 내가 죽이겠어. 이건데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하한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와의 가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 가족 선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모친이 보통은 엄마가 딸이 죽으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여기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에서 가해자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미안하다라는 말도 했고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도 좀 약간 그랬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A씨의 아버지가 이제 울릉도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울릉도에 살게 된 게 이게 이제 이모의 신앙 공동체, 거기로 가라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았던 분이 그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이란 거 아시잖아요. 신앙이 들어가면 가족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러신 분도 많지만 대부분 일반적 종교라면 그럴 리가 없어. 너의 그걸 버려라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1심 재판부는 뭐라고 그랬냐? 사건이 엄중함으로 피해자의 가족의 선처 의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가 피해자의 가족의 의사만으로 판단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또 피해자의 그걸 보호하는 게 원칙이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가 같은 구조 안에 있을 때 그 구조 바깥쪽에 존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1심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항소심 판사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제가 답답하고 제가 생각이 다르다고 제가 맞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깝다. 전 개인적으로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 밑과 근막까지 그을린 삼두화상, 목 앞쪽에 광범위한 출혈, 그 다음에 저혈량성 쇼크 때문에 생긴 각종 장기의 손상, 신장에 그 많은 미오글로빈, 근육이 녹아버려서 생긴 수많은 세뇨관 괴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A씨가 죽기 전에 얼마만큼의 고통을 겪었는지, 또 그가 얼마만큼 힘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는 가해자들은 치료를 위해 했다고 말했고, 항소심은 그 주장에 일정 무게를 실어서 조금은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깝다. 왜냐하면 부검감정서에 기록된 손상들은 치료의 흔적이 아니고요. 고통밖에 남겨져 있지 않은데 이게 과연 치료를 하려고 했다라는 그 목적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안타까웠고요. 부검감정서에 기록된 소견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또 A씨가 스스로 구조물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맥락해서 읽혀졌는지, 또 수십 년 걸친 종속 구조에서 피해자 가족까지 이렇게 세뇌가 될 정도로 된가해서 이거의 선처를 받아들인 게 맞는 건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뭐 사실은 이 사건은 검사의 상고, 당연히 상고를 했죠.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깜짝 놀란 사건이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재판부의 판단을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았는데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거나 뭔가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관점의 차이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그 관점의 차이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인식과 너무 간격이 크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갖고 한번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